예. 자, 이제 문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체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문체는요, 글의 어떤 그 작가의 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떠한 글로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문체라는 건 정해져 있지만 각자 작가들마다 그 다양한 문체들 중에 어떤 특징적인 문체들을 즐겨서 쓴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세요. 문체의 정의를 보면 한 작가가 그의 문장을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형태나 구조를 통할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장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문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문체는 곧 사람이다 라는 이제 격언도 있는데, 결국 문체 안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자습서나 참고서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딱딱한 문체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왔던 그러니까 참고서의 어떤 돌풍을 일으켰던 참고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 작가가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듯이 하는, 제가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자 이 땡땡 있죠, 아파트 이름이 똑같은 자 이 땡땡 이야기, 그 어떤 책에 보면요, 해설본에 보면은 선배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해서 후배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듯이, 즉 반말로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엔 되게 놀랬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쓰지? 하지만 그게 마치 진짜 선배가 나한테 가르쳐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더 이해가 잘 되게끔 되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작가의 개성으로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문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독자를 고려했을 때 그 독자에게 맞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글의 어떤 어투, 그걸 이제 우리는 문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가 작가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형적 문체와 개성적 문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유형적 문체라는 그 시대, 그 상황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체를 얘기한다면, 개성적인 문체는 그것을 벗어난 독특한 어떤 문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세요. 많은 표현의 공통되는 어떤 문체상의 특수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개성적 문체는요, 어떤 표현의 특수성이 유형을 띠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 이게 이제 개성적 문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이 문체는요, 어떤 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체는요, 사회적 계층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즉, 문체 안에 사회적 계층과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요로원 야화기에서 상등 양반의 밥 먹기를 가르친다 하면서 이제 진지를 구할 때는 올리라 말고 드리라, 가져오라 말고 진지하라. 즉, 이 말은요, 양반들이 쓰는 어휘가 어떻다? 따로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가 바로 사회 계층을 드러낸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전에서도요, 농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암행어사 이도령과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그 둘의 대화를 보면은 이도령은 반말, 찍찍, 그 다음에 농부는 존댓말, 땡땡. 그래서 두 사람의 계층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양반은 반말,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은 나이가 많아도 존댓말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층의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흥부절에서 밥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라고 밥상을 치었소. 밥이라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라, 양반은 진지, 하인이 입시, 제배가 밥, 제사에는 진매, 이런 식으로 자, 밥을 나타내는 어휘가 다르죠. 즉, 이 어휘 하나만으로도 보면 뭡니까? 계층에 따른 구분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체가 사회적 계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두 번째,
문체는 사회제도 및 구조와 관계를 가진다. 자, 사회제도와 구조의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는 월인석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남존 여비의 시대적 사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지극히 공손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시조 중에서도 보면은요, 주세붕의 오륜가라는 작품 있죠. 그 작품 속에서도 보면은요,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새참을 가져다 줄 때 이렇게 눈썹을 맞추고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밥 먹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요, 밖에서 그냥 일하다가 부인이 가져다 주는 밥 먹고 갖다 주고, 부인은요, 그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작품 속에서도 그런 문체를 통해서 그런 이제 사회의 제도 및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체는 지역 사회를 반영합니다. 자, 춘향전에 보면은요, 서울봉사 같을진데 문수하오 외련 많은 시골봉사라 문복하오 하며 외고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시골에서의 그 이제 이리 오너라 주인장 계시오 하는 어떤 이 어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이제 표현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는 지역 사회를 반영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문체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시대 상황을 항상 문체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년대 보면은요, 자, 20년대에 이제 어떤 주인을 찾는 방식이 서울서는 뭐 이리 오너라 주인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맨 밑에 보면은요, 6.1준의 서유건문은 한문의 국문으로 토를 단 문체로 이걸 역시 당시 한문만을 생각했던 시대를 반영했다고 본다. 즉 문체의 한자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한자를 많이 쓰는 그 당시의 사회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그런 참고서의 그 어떤 특징, 그 전까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 참고서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그 이후로 나오는 참고서는 대부분 이제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쓰는 어투로, 그런 문체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의 상황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친근한 어떤 어조로 하는 것이 좀 더 먹히는 그런 것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체는요, 사회 집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이는 어휘나 어투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 집단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어투는요, 좀 보면은 기도문을 이제 이야기할 때 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도 하나의 그 집단, 그러니까 사회 집단의 어떤 내용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문체는 뭐라고요? 작가의 개성입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이고요. 이 문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그렇죠. 사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의 개성과 함께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바로 문체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사법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수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이 수사법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당연히 더 열심히 배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법 문제가 나올 때마다 틀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대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틀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만 예문만을 봤을 때 그것이 뭐지? 이렇게 될 경우가 많죠. 그 많은 수사법 중에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이상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수사법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만 보이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오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사법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사법은요, 표현기법의 원칙, 참신한 표현,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한 의미 강조, 표현법의 사용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갖추므로 미사 여구의 나열이나 우회적인 표현 등으로 의미 전달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변화 있는 문장,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틀에 얽매인 표현보다도 표현의 변화를 꾀하여 생생한 느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보면은요, 표현기법의 원칙을 보면은요, 결국 참신하면서도요, 의미는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 약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도 잘 돼야 되면서 독특한 문장이어야 하면서 참신하기까지 해야 되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표현법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옆에 보세요. 표현기법으로서의 수사법인데 넓은 의미의 수사법은요, 장문 전반에 걸쳐 말과 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한다. 본문에서의 표현기법은 비유, 강조, 변화법으로 분류되는 표현기교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수많은 표현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수사법들은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유고요. 두 번째가 강조고요. 세 번째는 변화의 기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입니다. 자, 비유 동그라미 쳐놓고요. 비유의 목적은요, 표현하려는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자체의 성질, 모양 등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하여 공감의 폭을 넓게 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비유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비유의 요소 있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위에 있는 비유의 목적에다가 같이 연결을 시키면 이겁니다. 비유는요,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 보조관념을 대입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관념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보조관념을 대입하는 기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의 원리 볼게요. 유사성의 원리와 인접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사성의 원리라는 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비슷해요. 또는 닮았어요.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고요. 인접성이라는 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부분 또는 전체의 관계이거나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연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유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이제 이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죠. 자, 비유법의 종류는요. 첫 번째, 직유법입니다. 자, 직유는요, 가장 기본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일 쉽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요, 비유법 중에 가장 명료하며 초보적인 방법으로 유사성을 지닌 두 사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직유법은 유사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유사성의 원리. 특징, 비유법 중에서 가장 소박한 방법으로 2가지 유사한 인상을 직접 대응시켜 비유하는 방법이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옆에 있습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인 양. 자,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되겠죠.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같이, 뭐뭐인 양. 자, 이것들이 바로 직유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의점, 직유는 손쉬운 비유법이긴 하나 너무 보편적인 보조관념에 빗대어 비유하게 되면 진부한 느낌을 주게 되므로 참신한 보조관념을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신한 보조관념. 참신한 보조관념. 자, 그래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직유법이죠. 내 누님같이 생긴 꽃. 꽃은 꽃인데 누님같이 생겼대요. 그럼 이 꽃이 어떻다는 거야? 아, 되게 애매하죠? 누나가 못생겼어? 그럼 못생긴 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누나가 예뻐? 예쁜 꽃이라는 겁니까? 근데 내 누님을 사람들이 알아요? 독자가 알 수 없죠. 여기서는 누님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단지 예쁘다, 못생겼다라는 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님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누나가 아닌 누님 어때요? 누님 그럼 뭔가 어때? 포스가 있고 좀 약간 있어 보이죠? 일명 원숭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야 할 때 그 꽃은 원숭미, 뭔가 다 이룬 듯한 시련과 고난을 다 견디어내고 하나를 이루는, 결과물을 이룬 듯한 그러한 모습을 비유할 때 우리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 꽃에 그런 어떤 원숭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작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산속의 아침 나절은 졸고 있는 짐승같이 막막하나. 이것도 아침 나절이 원간음이죠. 졸고 있는 짐승이래요. 아침 나절이 졸고 있는 짐승같이. 약간 연결고리가 되게 애매하죠. 졸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침인지 아닌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이제 어떤 졸고 있는 짐승으로 빗대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정신이 은하처럼 맑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등등등등 지급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급법을 씁니다.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원빈 같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되게 비웃습니다. 그쵸? 원빈이랑 나랑 어떻게 비교가 돼? 그쵸? 근데 원빈 같은 선생님 할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원빈 아저씨, 영화 아저씨, 나 아저씨 어때? 비슷하지? 이렇게 되면 또 어때요? 아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원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그렇죠. 잘생긴 배우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내가 원빈 같은 선생님 하면 야유를 받는 이유는 네가 잘생겼어? 네가 배우야?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요. 바로 독자가 이 비유를 딱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고려해서 적절한 비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유는요. 자, 지기와 달리 자, 어떤 연결고리를 잇는 게 아니라 A는 B다. 직접적으로 비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특징 보세요. 매개어의 개입이 없이 결합돼요. 그 결합의 밀도는 지규보다 훨씬 강력하고 긴밀하다. 그렇죠? 지규는요.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뭐뭐 인양, 뭐뭐처럼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은유는요. A는 아예 B다. 더 강력한 표현 방식입니다. 유의점은요. 은유는 지규보다 더 인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은유를 남용하면 문맥이 어지럽고 문장의 뜻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한마디로 은유법은요. 많이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모호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봄은 천지의 소녀, 소녀는 인생의 봄, 여름의 해수욕장은 어지러운 꽃밭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은 호수요. 기억하시죠? 이런 어떤 표현 방법이 바로 은유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의인과 화류입니다. 의인과 화류는 여러분들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의인법은요. 어떤 대상이건 사람처럼 표현됩니다. 어떤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표현하면 그건 의인법입니다. 하지만 화류법은요. 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대상이에요. 이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만 표현하면은 바로 그건 화류법입니다. 그러면 무생물인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의인법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대다수는요, 이 화류법과 의인법을 같이 이제 막 이렇게 크게 보고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의인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의인법은요, 거기 표시할게요. 인격이 없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인 것처럼 그리는 표현법. 자, 이겁니다. 특징. 인어는 비유에 쓰는 언어의 한쪽이 숨겨져 버리거나 그것이 비유되는 대상과 동일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은유에 허물어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유와 같이 시적 표현에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밑에 보면요. 산, 허리, 책상, 다리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의인법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은 허리가 없잖아요. 허리가 있다는 건 하나의 인간의 어떤 특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 허리 이거는 의인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유의점 보면요. 인격적 요소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무생물과 구별되는 일체의 것, 즉 감정, 사상, 의지, 육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건데 추상적 개념에 인격적 속성을 넣어서 표현한 것도 의인법이 된다 해서 희망의 손짓, 역사의 눈, 민주주의의 발걸음에서 손짓, 눈, 발걸음 이거 다 보니 인간의 어떤 특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인법으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바람아 내 팔에 나를 안아다오. 안는 것. 안는 대상. 바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인화. 꽃은 웃고 버들은 손짓.
웃는다, 손짓한다. 이것도 역시 의인화. 화류법은요. 자, 보세요. 생명력이 없는 무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서 생동감 동그라미. 자, 그래서 특징은요. 사람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하면은요. 의인하고요. 무생물을 동물인 것처럼 표현하면요. 화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신줄에 목을 메어다는 밤바람의 자, 비명 소리하고 얘기하면 바로 뭡니까? 의인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파도가 밀려와 산산이 부서진다. 으르렁 짖으며 짖는 거. 비명이 아니라 이제 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살아있는 대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활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대유법은요. 원관념에서 연성되는 어떤 일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시 일부분으로 전체. 여기는 이제 제유와 환유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이제 굳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의미는 알아야 되니까 구분을 지어봅시다. 제유라는 거는요. 양적인 관계에 있어서 작은 개념으로서 큰 개념을 나타낸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유법의 기본 사례가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빵은 바로 음식의 뭡니까? 부분이죠. 자, 일부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네, 환유라는 것은요. 소유물로서의 소유주, 사람의 속성으로서 그 삶을 전체, 이걸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보세요. 금태가 집시를 깔본다. 금태와 집시는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소유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유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사람을 바지저고리로 하느냐, 바지저고리는 이제 못난 사람을 뜻하는 어떤 의미,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백이민족, 우리 한민족을 뜻하죠. 이렇게 환유법이라는 것은요, 사물의 어떤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소유물로서 소유주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풍유법 옆에 표시할게요. 격언, 속담, 우화 등의 보조관념으로 원관념을 표현하는 것. 결국 속담이나 격언 등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풍유법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하면서 우리도 지금 일을 처리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풍유법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연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백설이 잦은 고래 구름이 머흘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설이 잦아진 고울에 구름이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이게 풍유법이 될까요? 그리고 이 풍유법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도 풍유법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백설이나 구름은요, 비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왜? 백설은 누구? 백설이 잦아진 거, 그러니까 고려의 충신들. 그 다음에 구름은요, 간신. 이라고 이거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이 안에 교훈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풍유법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의법은요, 말 하나가 둘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데요. 청산리 벽계수야, 이거는 이제 시주에서 많이 봤죠. 이 벽계서라는 건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이지만 사람의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할 때 이 님은요, 자, 여기 보면은 조국, 부처,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의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이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의법으로만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님은 같습니다 할 때 그 님은요, 원관념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중의법으로도 이야기는 하지만요, 상징으로도 얘기합니다. 이건 상징으로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요. 동음, 이의 보세요. 이거는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낱말들. 그래서 봄바람, 선거바람, 투기바람. 그래서 이거는 중의법과 함께 또다시 이제 동음, 이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람이란 뜻이 그냥 단순한 윈드의 바람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강조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법은요, 문장의 뜻을 강하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과장입니다. 과장은요,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뭐 향대 과장, 뭐 향소 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보세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통곡도 다 못하여 하늘은 멍들어도. 말도 안 되죠. 굉장히 크게 이제 과장하는 겁니다. 향소 과장은 이제는 아득한 산꼭대기에 겨우 쌀아기만큼이나 햇볕이 남아 있어. 굉장히 작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향대 과장은 큰 걸 지향하는 거고요. 향소 과장은 작은 걸 지향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작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과장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강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옆에 하나만 써놓을게요. 고전에서의 과장법은요, 해학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쓰입니다. 고전에서의 과장법은요, 해학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쓰이는 게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탄법은요, 슬픔, 기쁨, 감동 등을 강조하여 표현한 거 알죠? 자, 옆에 뭐요? 이렇게 느낌표,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거를 나눌 때 좀 많이 쓰는 거고요. 느낌표가 제일 많습니다. 반복은요, 동일어나 유사의 반복. 그래서 반복을 통한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반복법 옆에는 써놓을게요. 이거는 시에서 나올 때는요, 운율 형성 요소가 됩니다. 시에서는 운율 형성 요소도 되지만, 자, 의미상은 뭐가 된다고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 강조. 그 다음에 열거는, 자, 유사한 성질을 나열하는 거죠. 얘는요, 열거법은요, 대상의 성질이 유사한 것들을 나열하지만 열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성질이 유사하지 않으면 열거법을 보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세요. 점층, 점강, 이거 두 개 묶어야 되죠. 점층은 점점 크게, 점강은요, 점점 작게. 그러니까 나, 그다음에 우리, 뭐 민족, 그다음에 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점층. 그게 거꾸로 오면은 점강으로 보면 됩니다. 억양법은요, 먼저 축혔다가 낮추거나 또는 낮췄다가 축혀 올리는 거. 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이풍이 있다 하나 언변이 없고 의사가 부족하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올려주고 뒤에서는 깎아내리는 것. 이런 걸 이제 억양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하고요. 대조는요, 상반되는 사물을 대조, 비교하여 그 차이에 의하여 강약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자, 앞뒤에 단어가 성질이 반대의 속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 뭐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고전주의가 객관적, 정적,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주관적, 동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조. 미화법은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요. 양상군자, 백이천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미화법. 그래서 이제 미화법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그 얘기하는 뭐라 그러죠? 변. 이거를요, 이제 황색의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있는 물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미화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세법은요, 우리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례가 나와 있지만 제일 흔한 사례는 이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그래서 뒤에 있는 말 다시 앞에서 받아서 연결하면은 연세법. 한마디로 이제 끝말잇기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법은요, 둘 이상의 모양이나 성질을 비교하는 겁니다. 너의 녹슨 수녀 보다도 동그라미 보다도가 나옵니다. 비교에서는요, 뭐뭐 보다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법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화법이 되는 겁니다. 변화법이란 문장이 단조롭고 평범하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표현 방법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어와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별표 칠게요. 반어와 역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반어, 역설. 근데 은근히 반어와 역설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데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반어는요, 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아유 참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어법은 약간 어조가 좀 드러나야 좀 더 쉬운데요. 글로서만 본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가로 안에다가 분명히 표현을 해줍니다. 시험을 망친 아이한테 이제 참 잘했다. 못생긴 애한테 참 예쁘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은 뭐냐면요, 모순입니다. 자,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반어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나올 때 그 의미가 반대라면요. 모순은요.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어때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모순이 뭔지 알죠? 창과 방패라고 해서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방패를 꿰뚫습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은 모든 창을 막습니다. 라는 두 장사꾼의 말에 손님이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뚫어보시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어느 하나는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순입니다.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는 성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역설법에 가장 우리 많이 예를 드는 게 바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쵸? 아우성이라는 거 와! 막 이러는 건데 소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일 수 없어. 하지만 아우성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순관계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거냐? 사실 그래요. 우리 아이돌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아우성을 이렇게 지를 때 너무 좋으면은요. 소리가 안 나와. 막 이러면서 막 그만큼 이제 강조할 때 쓰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제 깃발을 형상화한 표현이고, 깃발이 이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펄럭펄럭 할 때 그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건데, 이런 걸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예를 볼게요. 역설은요. 시를 쓰면 이미 시가 아니다. 말도 안 되죠. 시를 썼는데 시가 아니래요. 응? 그리고 눈뜬 장님. 장님이 어떻게 눈을 떠, 그쵸? 눈뜬 장님. 그래서 돌을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요즘 이제 썸이라는 노래에서 나오죠? 니 거인 듯 니 거 아닌 니 거 같은 나. 뭐야 이게, 그쵸? 이런 것도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법은요. 자, 이거는요. 대구. 구가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나란히 있다. 이걸 대구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비슷한 구조를 나란히 늘어놓아 병행의 미와 대립의 흥미를 주어 문장을 변화있게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자,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이 구조를 가지고 나란히 놓으면 대구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도 대구가 되는 거고요. 서리법, 일부러 묻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촉구하여 독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 방법. 결국 이 서리법 안에 있는 대답은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서리법은 대답을 정해놓고요. 그 대답을 물음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 질문 형식이지만 이 안에 답은 딱 있죠. 기쁘고 아름답다. 그쵸? 자, 오죽하랴, 오죽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리법이라는 건 물음의 형식으로 대답을 정해놓고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도치법, 뭡니까? 문장 구조에서 앞뒤를 바꾸는 거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꿀까요? 그것은 뒤로 뺀 문장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즉 사랑하는 대상이 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뒤로 빼는 겁니다. 인용법이라는 것은요. 내용에 충실 자신의 입론을 정확히 하기 위해 타인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다. 이 인용법이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렇죠. 큰 따옴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를 통해서 인용을 하는 거고요. 큰 따옴표가 아닐 때는요. 그냥 간접 인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가 있을 때는 옆에 라고가 쓰이고요. 간접 인용일 때는 고가 쓰인다.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죠? 네. 그 다음 도노법은요. 부르는 겁니다. 동포 여러분, 이거요. 경구법, 기발한 내용의 어구로서 어떤 진리나 교훈을 자극적으로 깨우쳐주는 표현 방법.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웅변은 은이다. 침묵은 금이다. 이건 뭐였습니까? 얘는요. 침묵은 금이다. 이건 하나의 뭘로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풍유법도 될 수 있고요. 또 침묵은 금이다. 은유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구법이라는 것은요. 교훈을 자극적으로 깨우쳐주는 방법이니까 얘는
경구법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은유법도 되고 풍유법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경구법은요 그렇게 흔히 나오는 표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돈강법, 감정의 절정에서 갑자기 저절로 뚝 떨어지는 수법, 돈강법. 그래서 사단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하늘을 비행기의 편대가 덮었다. 그래야 그날의 연습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뭔가 팍 고조되는 것 같다 갑자기 연습이라는 단어로 툭 떨어뜨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돈강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8번과 9번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볼게요. 문제 중에서요. 자 19페이지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수학법이 다른 하나는 생뚱맞게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4개 또는 5개의 지문 보기에서 수학법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학과 역설이라고 했죠. 황홀한데 비애래, 슬프래요. 이것도 역설이죠. 찬란한 슬픔 역시 역설이고요.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여기에는 반대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이 아닙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5번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인데 축복이래요. 물론 헤어져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슬픔인데 기쁨과 어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설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 울음이 게으른데 그러니까 청각인데 금빛이래요.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현법은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6번, 원고지 사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고지 사용법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장문 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이라는 것을 원고지에다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원고지에다 글을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원고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원고지를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원고지는 인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원고의 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지는 한 장에 200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쓰면은 200자. 그러니까 몇 자 이내라는 것은요, 띄어쓰기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까지 쓰면은 몇 자라고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어떤 분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격식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고요. 용도에 따라 100자, 200자, 1000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고지는 200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원고지 쓰기의 규칙 보세요. 칸 쓰기, 한 칸에 한 자예요. 문장 모두 한 칸에 한 자예요. 단, 행 끝에 치는 부호는 예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줄임표는요, 2칸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로마자의 경우, 대문자는 한 칸에 한 자를 쓰고요. 소문자는 한 칸에 2자 씁니다. 여기 표시해놔요. 로마자, 그러니까 영어는 소문자는 2개씩 씁니다. 한 칸에. 대문자는 하나 쓰고요. 요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2자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기호는요, 단위 표시는요, 한 칸에다가 다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의 맨 끝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 하고 끝났어요. 마침표는요, 그 옆에 그냥 칸이 없어도요, 그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뒤 밑에 칸도 내려오지 않고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쓰기. 제목의 앞뒤의 줄은 비웁니다. 제목 앞뒤 줄 비우고요. 본문의 앞은 한 줄이나 그 이상을 비우고요. 다음과 같이 독립 단락임을 보일 경우에는요, 앞뒤 한 줄씩 비우고요. 대화는 행을 바꾸어 첫째 칸을 비우고요. 둘째 칸에 따옴표를 쓰고요. 셋째 칸부터 글씨를 씁니다. 대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따옴표 쓰고 세 번째 칸부터 대화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대화임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부호 있죠?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같은 부호도 글자와 마찬가지로 한 칸을 잡았습니다. 대화의 그침을 나타낼 때 마침표와 그 다음에 큰 따옴표는요, 같은 칸에 씁니다. 그러니까 마침할 때 마침표와 큰 따옴표는 한 칸이 아니라 얘는 같은 칸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부호 보세요. 부호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다 아시겠죠? 붙여 쓰는 거, 그 다음에 띄어 쓰는 거, 그 다음에 뺄 때 돼지꼬리 조심하세요. 밑에서 위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밑에서 위로 가는 표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 바꾸지 말고 이어 쓰라는 거. 밑에서 위에 화살표입니다. 왜? 줄을 바꾸고 쓰지 않고 이어 쓰는 거니까 위로 가는 화살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글자나 말의 순서를 바꿀 때는요. 위, 아래. 그러니까 아래, 위.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태극기 생각하시면 태극기 모양. 그쵸? 태극기 모양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진 글자 넣을 때는요, 빠진 글자를 위에 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그 사이에 넣는 거고요. 줄을 바꿔 쓸 때, 제가 새로운 문단을 쓸 때는요, 자, 계단 표시. 그 다음에 줄을 고르게 할 때는요, 똑바로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좌우로 옮길 때요, 왼쪽으로 옮길지, 오른쪽으로 옮길지 표시. 자, 오자 고칠 때는요, 그 글자를 해놓고요, 옆에다가 고치는 글자. 그 다음에 자 무슨 채로 바꿔라 라고 할 때는요 옆에 그 채를 쓰는 거고요. 인쇄도 좋다는 건 OK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고지 사용법은요 여기 있는 대로 한 번씩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써보면은요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써보세요. 오늘의 일기 또는 내일의 일기 등을 한번 써보면은 어렵지 않게는요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올바른 문장 쓰기입니다. 자 올바른 문장 쓰기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뒤로 쭉 가보세요. 뒤로 쭉 가보면 어때요? 이거 어디서 했죠 우리? 그렇죠. 앞에서 이제 문법 파트에서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다시 자세히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랑 제목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겠는 건 다시 한번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친한 친구의 범행에 협조한 죄로 자, 범행을 협조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방조하다 그러죠. 그래서 방조한 죄로 기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가시는 골라내는 게 아니라 발라내는 거고요. 비행기 값이 아니라 비행기 삭시고요. 귀감이 아니라 타산지석. 그쵸? 실패는 타산지석. 이런 식으로 잘못된 단어는 어떻게 해라? 그렇지. 잘못된 단어는요. 올바른 단어로 바꿔 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뒤에 보면요. 참고해가지고요. 또 역시 그동안에 했던 단어들을 쭉 열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이 단어들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잘못된 눕힌 표현 보세요.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거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가족끼리는 뭐가 존재한다? 압존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왜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라는 대상을 높일 때 계시다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높임 표현 안 됩니다. 잘못된 시제 표현 당연히 뭡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따져서 해야 된다. 조사의 잘못된 사용. 대통령에는 왜 안 됩니까? 자, 무정명사에서는 에지만 유정명사는 뭐요? 에, 개를 쓴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조사를 잘 써야 된다는 거고요. 어미의 활용 보세요. 어미의 활용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것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고려해서 서술의 어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좋아질 전망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니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다. 이렇게 피동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올해도 건강하세요. 왜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건강하다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령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3, 4, 5번 다 보시고요. 자, 6번에 사동, 피동의 남용. 한 명 소개시켜줄게.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오류죠. 야, 친구 한 명 소개시켜줘. 아니라 친구 한 명 소개해줘. 이게 되는 겁니다. 소개를 해주는 게 주체가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는 거죠. 소개시켜줘 하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시 소개를 다른 사람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잘못되는 겁니다. 자, 7번에 잘못된 습관적 표현. 이 인형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이제 옆에 써놓으세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너무는요, 원래는 부정어에만 썼지만 이제는 부정어, 긍정어 모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는 이거는 맞는 표현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문장 성분의 생략. 인간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한다. 어디에? 환경에. 이렇게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있는 거 채우는 거 해야 되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아예 불필요한 성분은 뭐 해라? 제거해라. 불필요한 건 제거하라. 그 문제는 다시 제고. 다시와 제가 어때요? 동일한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를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시족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을 호응 관계를 잘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1번 목적어와 서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짐을 싣고, 사람은 싣는 대상이 아니라 뭐? 태우는 대상에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이렇게 바꾸고요. 12번 부사어와 서술어. 부사어는요, 각각의 부사어가 뒤에 서술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자, 보면은요, 결코 해내는 사람이다. 결코는 부정입니다. 결코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로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잡아놨죠. 우리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이 제약해갖고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 정도의 부사어들만 일단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꼭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코 같은 거는 뭐뭐 하지 않다. 과연 뭐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쭉 한번 보시고요. 13번 문장 접속 시 대등한 구조가 어긋나는 거. 운전기사와 잡담을 하거나 과속을 금지한다. 자, 운전기사와 잡담을 하거나 과속하는 것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어때요? 대등한 구조가 아니게 되니까 대등한 구조로 만들어주란 얘기입니다.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14번 관형어와 명사화 구성의 남용. 이 수술은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 수술로 너무나 관형어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여 후유증이 없고 안전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알맞은 문장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미가 모호한 문장은 어떻게 해요? 의미가 분명하게 바꿔주는 거야.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이거는 중의적이 되죠. 나보다 비디오를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건지 이렇게 모호한 문장은요 제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은 번역투의 문장이죠. 이런 것들은 번역투의 문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관심을 두는 거고요. 고향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고향에서 생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우리 회사가 위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서울에 우리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 자, 한 잔과 한 잔 이상 겹치죠. 그래서 두 잔 이상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17번까지 해가지고요. 총 17개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잘못된 표현들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잘못된 문장들을 골라내는 훈련들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글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장문 파트를 잘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장문은요,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배울 화법은요, 실제로 말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